미국에 온 사람들이라는 거는 과거를 리셋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미래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기회가 많은 거를 보고 온 거지 기회가 축소되는 걸 보고 온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간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전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저게 돈벌이가 되나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돈벌이로 활용하려는 그 무한한 어떤 가치의 공간을 넓혀나가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는 한정적이다. 중국에 오는 사람들은 하드 파워 환경에서만 생활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황제 밑에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리셋이 안 된 사회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현실에 만족해야 되고 이 공간 안에서 자기가 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중국인들의 꿈 너무나 현실적이다. 사실 꿈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요즘 이 세계 질서를 놓고 볼 때 이 G2라고 하는 단어가 몇 년 전부터 우리 내리를 늘 뭐라 그럴까요? 때린다 그럴까요? 저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G2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입니다. 사뮤엘 헌팅턴이 말한 문명의 충돌이 과연 미국 문명과 중국 문명, 아시아 문명과 서양 문명이 부딪히는 두 개의 축을 말하는 것인지, 중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근저에, 또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어떤 사회를 꿈꾸는지 사실 가까운 이웃입니다만 저희들이 잘 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호서대학교 정가림 교수님을 모시고 정치, 사회, 경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한번 스케치를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정가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뭐 제가 여쭤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네. 중국이 워낙 뭐라 그럴까요? 모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의 최종 종착지인 네. 듯 보여서 네. 그만큼 중국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게 우선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중국 경제력이 얼마이길래 19조 달러 정도 GDP가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정도 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앞으로 더 커질 잠재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를 좀 걸려고 하는 모습인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번 중국 경제력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조금 전에 이제 경제 총량적인 걸로 하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의 중국, 왜 미국이 견제하려고 그러고 전략적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느냐라는 걸 알려면 우리가 조금 시간을 앞으로 좀 당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90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은 월남전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했고, 또 자기가 갖고 있던 근본위 체제가 무너지면서 과거 같은 미국의 위상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국제 관계에서는 소련으로부터 오는 어떤 이념적인 압박, 군사적인 압박을 견뎌내야 되는, 그때 채택한 것이 바로 닉슨주의라는 겁니다. 중국의 닉슨이 가가지고선 미중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소련을 북방구로 몰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적의 적은 또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현실화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이 지나서 90년대가 되다 보니까 속칭 우리가 얘기하는 냉전이 끝나게 됩니다. 냉전이 끝났다라는 건 자본주의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중국이 채택했던 정책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혁개방 정책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일반적으로 시장을 용인하지 않거든요. 시장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중국이 시장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해갔고, 그 모습을 본 서방 국가들은 이게 마치 과거에 유럽에 있었던 농노와 귀족간의 관계에서 노동자로의 성장, 그리고 시민으로의 성장, 그리고 민주화로의 성장으로 가는 그 경로를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89년 6월 4일 날 있었던 시민들의 어떤 항거라든지 시위가 서양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재현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은 그거를 강압으로 그리고 무력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서방은 결국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는 거는
1등 국가가 되겠다라는 거고 사회주의 이상을 네. 현실화하겠다라는 거. 그럼 사회주의적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대적 관계를 유지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봉쇄 정책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개혁 개방 10년 동안 이미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이 봉쇄 정책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다 보니까 네. 자국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은 말로는 봉쇄 정책, 컨테인먼트 폴리시라는 걸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93년, 94년, 95년 가면은 그 봉쇄 정책이 유명무실화되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이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네. 급속한 성장을 이루면서 우리가 흔히 들었던 세계의 공장이라든지 중국 위협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고요. 2000년대 들었으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사실 네. 미국에서. 근데 그때 9.11 사건이 터졌는데요. 미국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국에서 일어난 테러, 역사 이래로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손을 내민 게 중국이에요. 반테러 진영에 같이 쓰겠다. 어디든지 쫓아갈 테니까 따라가겠다. 미국은 테러를 응징하기 위해서 중동 지역을 갖고 이라크를 떠났고 미국이 부숴놓은 거를 중국이 가면서 다 재건을 시켜놓고 했는데 네. 결국은 미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갔나 했더니 석유를 찾아서 나선 거죠. 테러는 하나의 명분이었고 유전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실익을 미국이 취한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던 배신감을 느낀 거고요. 그때서부터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긴 하지만 미국은 영원한 우리 친구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대상자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권이 조금씩 바뀌면서 내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과거에는 중국은 3대 축, 태자당, 원로들 그리고 공청단이라는 세 개의 파벌이 서로의 견제를 하면서 균형을 맞춰갔거든요. 네. 그것이 마오쩌둥 시대의 독재를 제거하고 발생하지 않게끔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봤는데 이게 개혁개방 이후에 한 30년 지나니까요. 내부적으로 그 서로가 엉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3대 파벌이 분명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였고 그 배경으로 나타난 게 시진핑입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이 등장한 이후에는 시진핑을 견제할 수 있는 뚜렷한 세력도 없었고 시진핑 스스로도 태자당이면서 그리고 공청당의 힘을 끌어안기도 하면서 또 원로의 자제거든. 자제면서 또 상해의 배경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진핑이 나왔고 시진핑이 그때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바로 중국의 몽이거든요. 중국의 꿈을 이루어야 된다. 네. 중국의 꿈은 미국을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정책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제조 2025, 25년도에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미국을 따라잡겠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오바마 행정부였거든요. 아시아로 돌아오긴 했어요. 그런데 중국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의 GDP는 이미 미국의 GDP의 60%, 70%에 육박하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능력에서 잠재적인 잠룡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부각이 됐거든요. 후에 나왔던 트럼프가 1기 때 가장 강력하게 들은 게 이걸 보니까 중국의 어떤 부상이 위협적이다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적인 정황이 미국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실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업의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그것을 만회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재선을 못하고 중간에 한 텀을 바이든 쪽에다가 넘겨줍니다. 네. 근데 바이든도 철저하게 공략을 못했어요.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 중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력을 점점 키워왔고 네. 드디어 트럼프 2기는 그것을 1차 때 못했던 미완된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수행하겠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이 패권국을 유지하는 그런 척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아주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와 좀 다른 거는 과거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서 리쇼어링 그리고 관세로 보복을 하겠다 그러는데 1기 끝나고 바이든 행정부 때 이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재정 적자가 어마무시해졌습니다. 네. 올해 돌아올 재정의 어떤 압박은 약 7조 달러가 되는데 이게 4월, 5월에 한 2조 달러가 몰려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올해 1월 20일 날 등장한 이후에 지금 계속 관세를 먼저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물론 뭐 관세 효과에 대한 분분한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재정 적자의 부담감이 심하다. 그것을 해결하는 게 아마 우선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지도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이고요. 반면 동시 병행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중국에 대한 견제다. 그리고 그러한 견제는 미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런 무역과 관련된 문제에서 점점 기술 패권, 금융 패권과 네. 같은 걸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는 변화라 그러면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몽골 봐도 그렇고 시진핑의 1대1로의 과정에서는 네. 중국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해외에 식민지를 개척한 바가 없다. 네. 우리는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 단지 우리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삼아서 네. 세계가 중국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국가들은 벌고 그 맥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네. 미국도 우리와 하나의 연결된 선을 가지면 우리가 협조해서 공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게 시진핑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딥식이 툭 튀어나오고요. 샤오미가 나오고요. 네. 화웨이가 나오고 갑자기 미국만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 M7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이제 중국이 하나씩 야금야금 먹어가는 것을 미국이 바라보고서는 네. 경제력과 군사력이 지금 우리와 맞먹으려고 하는 적에 그리고 우리 보고 1열도선, 2열도선도 아니고 3열도선인 하와이 쪽으로 태평양은 나가라고 하는 그 이유가 야욕이 없으면 안 된다고 지금 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시진핑 주석과 중국은 미국에게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어서의 공영을 원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일정한 지분, 지정학적인 지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 속내인지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큰 질문이십니다. 예. 예,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중국은 과거에 패권을 유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16, 17세기 때만 해도 전 세계, 물론 그땐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된 거지만 전 세계 GDP 한 60%를 중국이 갖고 있었다라고 네. 역사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후에 나타난 여러 제국들이 네. 하나의 민주주의 국가, 하나의 선진국을 형성하면서 경로를 여러 가지 관계를 거쳐왔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도 있고. 네.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산업혁명을 거치지 않고 폴짝 뛰어고 식민지 반식민지 상태에서 현대 국가로 뛰어왔거든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냐? 이게 세계관이랑 관계되는 건데 미국은 상대방을 억압을 하고 강압을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정책은 아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것도 이 나라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좋은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지역들에 대한 매력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할 것인가. 미국에 대한 매력을 발산을 해야 된다. 이게 요즘 얘기하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미국은 하드 파워의 관계에서 소프트 파워 관계의 중요성을 점점 인식을 했고 변화해 오는 과정을 겪었는데 네. 중국은 그 과정이 너무 짧았다라는 겁니다. 개혁 개방 이후에 엄청난 부를 계속 누적하면서 이러면은 저쪽에서도 소프트 파워 얘기하니까 나도 소프트 파워로 매력 공세를 해야 되는데 근데 중국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프트 파워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하드 파워, 말씀하신 경제력, 군사력과 같이 숫자로서 계량될 수 없는 것들, 상대방에 대한 나의 어떤 호감도라든지 매력이라든지 그래서 매력 공세, charm offensiv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중국은 하드 파워의 소프트한 운영을 소프트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시장이 이만큼 커. 지금 나한테 안 오면 너 이후에 재미없을걸? 나 이만큼 센데 지금 너 나한테 이거 양보하지 않고 나 따라오지 않고 내 말 듣지 않으면 힘들걸?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바로 전랑 외교입니다. 어떤 나라도 미국이 큰 걸 누가 모릅니까? 미국이 강력한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미국은 국가와 국가 관계에서 굉장히 점잖은 모습을 가지고 상대방의 매력을 이끌고 그것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거라는 인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네. 중국은 그거를 하드 파워를 소프트한 운영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매력을 끄는 게 아니라 윽박지르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고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그렇게 많은 소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소재 5,000년 역사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소재를 이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쿵푸 팬다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팬다는 중국에밖에 없거든요. 네. 돈은 미국이 봅니다. 알라딘 어느 나라 사람이야? 우린 다 몰라요. 중동 어느 나라 좀 되겠지라고 하지만 어린애들한테 알라딘 어느 사람? 다 월트 디즈니, 미국 영어 하니까 네. 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그런 매력 발산을 못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비로소 그걸 인식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게 바로 뭐 너자2라든지 아니면은 뭐 검은 신화인 50이라는 게임 같은 걸로 네. 자기네의 어떤 5,000년 역사에 담겨진 소재거리를 상대방의 매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써왔는데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전랑 외교와 같은 모습들은 뭐냐? 이거 지극히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 개척을 했던 당시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1대1로도 마찬가지죠. 돈을 빌려주고 같이 잘 살자. 그래서 시진핑이 들고 나온 캐치플레이 중에 하나가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자. 대외적으로는 인류 운명 공동체. 누구도 중국하고 운명 공동체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 들어가면 힘들거든요. 돈 못 갚으면은 그래? 그럼 나중에 천천히 갚아. 이렇게 안 합니다. 돈 없어. 그러면은 그 항구 100년 나한테 빌려주면은 내가 그 사용료로 감해줄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건 제국주의 열강 100년 전, 200년 전 했던 모습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 관계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에 미국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외교에서 이제 퍼블릭 어페어라는 공공 외교에 상당히 방점을 두고 이거를 강조한 거와 달리 중국은 공공 외교라는 것이 첫 번째 금진적인 거를 배경에 두고 그리고 그걸 갚았을 말을 잘 들으면은 내 편이고 말을 안 들으면은 너 미래 힘들 거야. 중국에서 기회 없어. 너 나가야 될 걸 하고 위협을 한다라는 건 중국한테 가질 수 있는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호감도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가장 실질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중 정서가 이렇게 높은 거. 과연 한국만 그럴까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만 오히려 호감도가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중국인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네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숫자상의 이제 변화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제외하면은 전 세계에서 그렇게 중국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하면은 호감도가 당연히 높아야 되는데 호감도가 높지 않다. 그러면 지금 패권을 경쟁하는 나라가 단순하게 경제 군사력에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수단이라든지 방법이 그렇게 시대적인 어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듣는 중에 중국인들이 싱가포르 쪽에 투자도 많이 하고 이주를 많이 한다 그러셔서 싱가포르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경직된 사회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인들 자유분방하잖아요. 길거리에서 떠들고 아무데나 소변 보고 싱가포르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전통적인 통치 행위 중에 두 가지 사상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법가입니다. 중상엄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린다라는 거. 그게 5천 역사 속에서 흘러온 중국의 통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육아를 많이 부정하거든요. 공자가 죽어야지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육아는 어느 시대에도 죽지 않고 지금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왜냐? 육아가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조선 말에는 실학으로 변모를 했고 청명 때는 양명학으로 발달해 가지고선 시대 상황에 아주 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 관념적이거나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한테 부정을 당하긴 했지만 중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만약에 대륙의 중국 사람 같으면 시끄럽고 떠들고 못 살고 지저분할 것 같지만 홍콩의 중국인들, 그 사람들도 중국인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 뭐 비교적 질서 잘 지키고 그리고 깨끗하고 매너 있고 대만은 그래도 아시아에서 꽤 잘 사는 나라고 싱가포르도 화교가 제일 많은데 화교하는 거 보면은 적절한 국가 관리 운영 체제에서 법가와 육아의 적용에 있어서 그거를 꽤 잘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중국인들 문제 없다. 중국이 태생적으로 악하거나
지저분하거나 비도덕적이거나 비질서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거다. 네. 상당히 지금 재밌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그 미국 쪽에서 나오는 CFR이나 외교관계 쪽에서 나오는 또 경제 쪽에서 나오는 아티클을 읽다 보면 미국 애외주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American Exceptionalism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은 애외다. 왜냐하면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거대한 섬으로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보면 청교도인들이 건너왔고 사상적으로는 유럽의 그리스 로마의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받아들여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념 체계를 구축을 했고 늘 God bless America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중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과와 유교가 소위 말하면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본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 국민과 인민이 받아들이기에는 양국 간에 너무 그 갭이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곽 박사님이 저한테 주시는 질문이 굉장히 무겁고 큰 질문들만 그렇습니까? 계속 나오는데 예. 미국의 예외주의라는 거는 아마 강력한 미국의 힘, 조금 전에 얘기한 하드 파워 플러스 전 세계 어디서도 발휘할 수 없는 네. 또 강력한 소프트 파워, 매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충분히 예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에 온 사람들이라는 거는 과거를 리셋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냥 미래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기회가 많은 거를 보고 온 거지 기회가 축소되는 걸 보고 온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반면 중국은 조금 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오는 사람들은 하드 파워 환경에서만 생활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왜?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황제 밑에 백성이거든요. 이 백성이 혈통을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황제의 혈통을 타지 않는 상 자금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 분리된 세계에서 소수의 위정자들이 다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이 필요한 거고 이 사회는 리셋된 적이 없어요. 리셋은 정권이 바뀌어야지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이 된 건국이 된 1949년 이후에 지금 리셋이 될 만한 외부의 침입적인 요소 주변은 없습니다. 유일한 건 미국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와서 점령을 하거나 왕조를 바꾸거나 하진 못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리셋이 안 된 사회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현실에 만족해야 되고 이 공간 안에서 자기가 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중국인들의 꿈 너무나 현실적이다. 사실 꿈이 아니라고 봅니다. 꿈은 이상 아닙니까?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간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전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저게 돈벌이가 되나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갖고 또 그걸 돈벌이로 활용하려는 그 무한한 어떤 그 가치의 공간을 넓혀나가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는 한정적이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화웨이라든지 무슨 딥시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샤오미 같은 거 정부 보조, 정부 지원 없이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아마 힘들 거라고 봅니다. BYD 지금 끊임없이 자동차 만든 자동차의 또 상당 부분 그냥 버립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전기 자동차의 생산을 중시하지 판매량을 중시하지 않아요. 생산 1등은 살아남고 생산의 산생량이 계속 감소되는 건 도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전, 4년 전에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한 400개 됐는데 지금 40개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한 10개 정도로 줄어들 텐데 그때 나타난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꽤 경쟁력이 있겠죠. 전제는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 없이 스스로 써야 되는데 스스로 쓰지 못한다. 미국은 스스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이 무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우리가 자기네들이 서 있는 책상의 테이블의 다리라든지 사다리를 치우게 되면은 과연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비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단어 하나로 요약이 되네요. 결국 우리가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고 있는 그 충돌점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리세팅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을 이민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그러지 외국 사람들이 중국으로 이민 가려는 숫자는 그만큼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사실 이거에 대한 해법은 2000년 전에 공자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공자가 좋은 정치는 어떤 거냐. 그 나라 사는 사람들은 기쁘고 근자열 그 나라 사는 사람들은 기쁘고 원자 아래 먼 데서는 찾아온다. 미국이 딱 그겁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Do you speak English? 하고 물어봅니다. 아니, 네가 여기 왔으면 네가 한국어 해야지. 근데 무슨 사건만 터지면은 나는 미국 사람이야. 난 스테이트에서 왔어. 예외주의적인 발언이죠. 그거는 그 나라가 강력하고 매력적이고 뭐가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도 난 미국인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어디 가서 막 떠듭니다. 야, 이건 너무 떠드는 거 아니야? 너네 어디서 왔어? 그러면은 차이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엉뚱한 나라 이름 됩니다. 야, 우리나라 욕 먹힐 수 있어? 나 다른 나라, 뭐 나는 일본 사람이야, 나는 뭐 어디 말레이시아 사람 이런 식으로 해요. 자기 나라에 대한 어떤 자긍심, 자존감 별로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논리를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일본 경우는 근대화의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따라잡으면서 말씀하신 그 리세팅의 흉내를 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한 국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리세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식의 어떤 하이라키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도 1960년 근대화 과정에서 잠시 놓친 거 아닌가. 그럼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과연 하나의 연합 체계로 뭉쳐서 뭉친다는 표현도 이상합니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저 미국의 예외주의를 맞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는 반드시 배신자가 나타나기 마련일까요? 중국이 늘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한중일을 포괄해서 잘만 이끌면은 미국에 견주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국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국은 리셋을 하지 않았다 그랬죠. 네. 우리 얼핏 보면 리셋 안 한 것 같습니다. 일본도 얼핏 보면 리셋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리셋을 압축적으로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전 고시라는 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시. 예, 시험 한 번 보면은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개천에서 욕 난답니다. 예, 중국에서 개천에서 욕 나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디시크의 창업자 량원펑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량원펑 신문 읽다 보면 시골에서 왔다 그래요. 네. 그 사람은 쭈하이 짠장이라는 그러니까 광동성의 짠장이라는 동네에서 왔는데 그 동네는 돈은 그지같이 벌고 정승같이 쓰는 동네입니다. 네, 그렇죠. 거기가 제일 유명한 게 닭고기 생산량 중국 전역 1위예요. 네. 그리고 해산물 수산량 1위예요.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들은 진짜 부자들이거든요. 네. 그 배경에서 양원펑은 제가 모르긴 해도 중학교 때서부터 컴퓨터 썼을 겁니다. 네. 예, 그렇지 않고는 그런 배경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분의 어떤 변화의 공간을 용인하는 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시라는 걸 일본에서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한국은 리셋을 안 한 것 같지만 압축된 과정에서 리셋에 준한 여러 가지 행동과 제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개과천선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아주 쉽지 않은 또 어려운 사람들에서 우리가 종종 듣게 하는데 중국에서 개과천선을 14억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아는 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 같이 빈번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많이 드는 게 뭐 마윈 정도인데, 예, 그 마윈은 진짜 행운하죠. 그럼 마윈 같은 사람, 딥시크의 왕원펑 같은 사람은 왜 공공 영역, 국가의 관리 영역에서 나오지 않고 그렇죠. 민간 영역에서 나오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압축 성장 속에서의 어떤 리셋 과정이라든지 고시와 같은 어떤 신분의 상승, 상하의 관계에 네. 어떤 공간이 열려져 있었던 거는 이게 공공 영역 플러스 민간 영역에서도 열려져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공공 영역에서 풀어나가지고 굉장히 한 사람이 빨리 승진했어요. 네. 그 사람이 바로 칭강이라는 중국 외교부장 했던 사람입니다.
뒤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부정부패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고 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인간관계로 발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중국의 한계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호에서 두 가지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뭐 경제 성장을 목표치 이거는 이제 그 퍼센테이지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지 말자라는 걸 예. 전제로 하고 예. 하나가 AI와 같은 최첨단 산업을 발전시키자. 네. 한 2년 전으로 돌아가면 시진핑이 얘기한 신질 생산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중에 AI가 중국이 자신 있으니까 한번 키워보자. 또 하나는 민간경제 촉진법을 통과시키자. 왜? AI 산업은 민간 영역에서 나오니까 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자. 양회가 끝났는데요. 민간경제 촉진법 통과 안 됐습니다. 왜일까요? 국유 영역이 너무 컸습니다. 민간 영역이 국유 영역으로 들어온다라는 건 국유 영역이 자기의 파일을 띄워줘야 된다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당장에 보게 되면은 자본가들의 자본을 없애는 게 공산당의 의무예요. 최종 목표예요. 그렇죠. 그럼 민간이 활성화된다는 건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딥시크 하나 아무리 발전해도요. 전체 중국 GDP의 5, 6% 차지 못합니다. 왜? 시진핑이 처음 등장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가지 태양광, 전기 배터리, 전기 자동차를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열심히 국가가 투자를 했는데 전체 GDP의 비중은 7%밖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년간 돈을 쏟아부었는데 네. 딥시크 지금부터 하면은 그게 뭐 경제 한 20, 30% 해야지 경제 어떤 호전적인 결과를 나올 텐데 그래서 딥시크 지금 시작이다. 이 시작점에서는 누구나 다 비슷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중요한 건데 뭐 중국이 살아남으면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좋겠죠. 미국은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딥시크 말씀을 주셔서 중국의 양원펑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시진핑 치하에서 협력을 하는 게 옳을 것인가. 그러니까 마윈도 아마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이 공동의 이해관계, 즉 국부의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놓고 같이 달려가는데 중국 입장을 가만히 놓고 보면 내 말 들으면 내가 풀어주고 내 말 안 들으면 쪼아버리고 너 네. 죽을 수 있어 어느 아침에 네.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민간과 공공의 이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장이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할 때 뭐 페이스북의 창업자도 가고 일론 머스크도 그 취임장에 가고 했는데 네. 젠슨 왕은 그날 거기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는 사람들 젠슨 왕 크게 혼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 혼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게 미국의 힘입니다. 갈 수 네. 있는 사람은 가는 거고 뜻이 맞으면 가는 거고 뜻이 안 맞으면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럼 중국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월 17일 날 민간 기업 좌담회라는 걸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마윈도 부르고 한동안 후려치고 괄시하고 못살게 굴었던 마윈을 다시 불렀습니다. 한때 우리가 얘기 들었죠. 마윈 지금 중국이 무서워서 일본에 도망가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이랬습니다. 네. 마윈 불렀습니다. 마윈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복잡했을 겁니다. 이거 듣고 따라가야 돼. 아니면은 경계를 하고 거리감을 둬야 돼.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냥 내 길을 가야 돼. 힘들죠. 근데 그거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민간기업 좌담회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뜨고 있는 기업들, 산업들만 부른 거예요. 6년 전에 똑같은 걸 시진핑이 했습니다. 그때 온 사람들은 지금의 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태양광, 부동산 업자들, 예, 태양광, 예. 자동차, 소프트웨어 그렇죠. 업자들. 그 사람들은 왜 지금 종적을 감췄을까요? 부동산 망했죠. 예. 태양광 지금 공급 과열에 만드는 거 우리의 재살 깎아먹기가 된단 말이야.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17일 날 당일에 첫째 줄에 앉아 있었던 9개 업체들의 회장들, 대표들은 내년에 만약에 그 좌담회가 또 열렸을 때 반드시 초청될 거라는 보장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철퇴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리스크가 없죠. 안 부르고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서로 모른 척하든지. 그래서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보다 기업하기는 좋다. 왜? 내 갈 길만 가면 되니까. 여기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이 있으면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위에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 기업인들한테 있다라는 거는 이건 일종의 리스크죠.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떡볶이 먹으러 가는데 재벌 회장들 불러가 떡볶이 같이 먹고 시장 바닥에서 네. 아직까지도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이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자본 경제, 자유주의 경제 시장 체제에 대해서 중국과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여쭤볼까 합니다. 미국은 제조업이 없다고 컴플레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하면서 야, 다 들어와. 내가 이번에 팬데믹 경험해 보니까 반도체 이거 없으면 안 되겠더라. 공급 사슬 끊기면 안 되겠어. 전기차 배터리 안 되겠어. 근데 중국 보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BYD나 CAT를 보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되고 한국, 일본 기업들 다 들어와. 그래서 지금 뭐 파나소닉도 가서 배터리 만들고 다 하거든요. 삼성이 또 반도체 만들겠죠. 현대기아차 자동차 만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마치 제조업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최종적 목표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의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조업은 다국적 기업 형태로 다 숨겨놓고 일단 자본은 미국이 꽉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중국은 어느 정도인가 제가 그 PER을 한번 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한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25배. 네. 그러니까 약간 버블이 있다라고 말씀. 인도가 한 23배 정도 돼요. 23. 근데 중국은 9.9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시장은 아직까지 클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자본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정말 기울여야 될지 안 기울여야 될지 이게 퀘스천 마크로 많은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제조업은 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직장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 기회가 있다라는 걸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인 어떤 이율의 상승보다는 그런 효과가 더 크다. 트럼프는 그걸 잘 활용한 거죠. 이게 뭐 그거 뭐 공장 몇 개 더 들어왔다 그래가지고선 GDP가 확 올라가거나 인적 1인당 소득 가 올라갈 거라고는 전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갈 데 있다.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조업의 리쇼어링, 미국으로의 회귀는 긍정적이다. 근데 미국은 사실 전 미국인들을 먹여 살릴 만큼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에 대한 관리나 운영 첨단입니다. 우리가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금융공학. 어떻게 금융이 공학하고 연결이 돼? 그건 다른 나라에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계를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30년짜리 국채 발행하죠. 이율 정해지면은 30년 동안 쭉 가죠. 네. 곽 박사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국채 발행하면은 뭐 5% 이자 주겠다. 한 5, 6년 지나면 이율이 바뀔걸요? 그렇죠. 떨어질 거예요. 못 믿어 하는 거죠. 물론 그게 키커런시를 갖고 있는 발권 국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걸 유지할 수 있지만 중국을 유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의 정책 연속성을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금융의 가장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죠. 중국이 딥시크 지금 키우지만 과거에 마윈처럼 되지 말라는 법 없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잘하고 있네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은 살기 위한 거지 투자의 대상이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정책의 연속성에 누가 그걸 믿고 들어옵니까? 돈이라는 거는 이게 실물이 오가는 거가 아니라 숫자만 오가는 거다 보니까 빠져나가기도 쉽고 들어가기도 쉽지만 그 빠져나가려면은 가장 좋은 믿음, 신뢰, 그 관계가 있어야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나오기도 하잖아요. 세 번째 제가 예를 하나 들어야 되면은 중국은 돈 들어오는 거 좋아합니다. 외국인 투자 많이 유치해요. 그걸 중국에서는 인진라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그럼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게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가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돈 벌어서 나가? 중국에 투자해. 중국 시장 커질 거야. 중국 사람 많아. 예. 그거는 설득을 위한 설득이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중국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나라 안에서만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모순된 행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투자하는 사람 대부분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보고 잠재력을 봐라.
10년, 20년 투자하는 사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년짜리 국채 사가지고서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자는 사람 없을 겁니다. 중국은 그냥 한 번이죠. 들어가서 정책의 흐름에 따라 잠깐 들어가서 돈 좀 벌고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치고 빠지는 그런 시장이지 그 시장을 쭉 가겠다? 그것만큼 리스크가 큰 시장이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한 열풍이 사실은 몇 주 전에 불었었습니다. 많은 투자 맞습니다.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가들 사이에서 앞으로 잠재력이 중국에게 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학개미 쪽에서는 서쪽에서 돈을 좀 버신 분들은 이제 버리고 중학개미로 예, 중학개미로 가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9월 달, 작년 9월서부터 끊임없는 경기 부양책을 했습니다. 9월에서 한 12월까지 한 30몇 차례가 나왔거든요. 근데 시장에 약발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 찔끔찔끔씩 내놓으니까 사람들의 어떤 기대에 만족을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중앙은행, 인민은행장도 나왔고 금관원위원장도 나왔고 증권위원장도 나왔고 여러 관련 부서 수장들이 직접 나가지고선 동시에 한 줄에 앉아가지고선 발표도 하고 했는데도 실효적인 효과를 못 얻었다가 네. 12월 달서부터 중국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중국 지식에 대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돈 풀 때 됐다. 언제까지 잡고 있을 거냐, 풀 거다. 그래서 사실 중국 증시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모든 중국이 올랐을까요? 중국은 크게 3개 시장이 있습니다. 상해, 심천, 그리고 홍콩이 있는데 홍콩만 올랐습니다. 홍콩의 커창반이라고 그래가지고선 과학기술에 기반한 첨단 산업, 샤오미, 화웨이 뭐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데는 진짜 천정부지 올랐습니다. 예, 아마 코로나 때 마이너스 했던 사람들 지금 다 플러스,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해 시장하고 심천 시장 보면요,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마이너스 수준을 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 증시가 올랐다라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중국 사람들이 돈이 좀 생겨가지고서 해외여행 가서 흥청망청 쓰고 명품 산다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국 소비자들이 돈 번 게 아니에요. 기관들이 돈 번 겁니다. 기관들이 지금 한참 올라오는데 다 위에 있는데 지금 개미들이 들어간다? 이거 잘못하면은 상투 잡고 그냥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제가 어떤 증권 전문가의 얘기를 보니까 중국의 개인들이 뭐 90%가 이제 증시로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돌아오면은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 가장 높은 가격에 상투 잡고 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월급도 못 받고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소비가 안 됐다. 그럼 소비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죠?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라는 건데 중국의 금리는 아마 오를 겁니다. 오르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쓰는 건 자살행위일 수 있거든요. 물론 주식이 오르면 상관이 없지만 주식이 떨어지면 금리는 오르고 주식은 떨어지고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되는데 그거 옳지 않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중국 경제가 좋아질 거다. 그중에 이러한 정책을 쓰니까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이 바로 이구환신이라는 겁니다. 옛날 거 버리고 새 거 사. 새 거 사는 거에 대해서 보조금 줄게. 침대 사, 자동차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얼핏 보면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양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만큼 시장 왜곡하는 게 없습니다. 이거 모든 상품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게 아니라요. 특정 회사의 제품에 대한 쿠폰 제도입니다. 그렇죠. 할인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 제품이 인민들을 위해서 가격을 할인해 줄까요? 그 가격 그대로 받거나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 많이 팔면은 내가 보조금 그렇죠. 더 많이 받는데 왜 그걸 합니까? 그래서 이구환신 요번에만 한 게 아니라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유럽발 금융위기 때도 했는데 결과는 뭐라고 나타났냐? 시장 왜곡 현상이 너무 심했다. 가격의 왜곡 현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시장 교란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중국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후과는 아마 3년, 4년, 5년 뒤에 나타날 텐데 네. 그 후과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중국이 대응책을 갖고 나왔느냐.
그러면은 이 문제가 또 반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걸 우려한다라는 것이고 몇 가지는 너무 이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자. 중국 정부가 기업들 보고 돈 주고 자기 주식 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주식 부양, 증권시장 부양을 얘기하는데 이거 저는 솔직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내일 주가 알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근데 돈 빌려가지고선 주식 사놨다가 내일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세금 가지고 주식 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유 자금으로 사는데 지금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 갖다가 니네 주 사. 그거 진짜 무모한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예, 중국 발전 포럼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어쨌든 간에 중국 공산당도 어떤 발전 전략의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민에게는 그 로드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비전 삼아서. 그러면 그 민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고 불평이 있더라도 참고 가는 것이 결국은 양관에 민과 관 간에 이제 서로 협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관계가 되는데 네. 전혀 그런 협업이나 소통이나 대화 이런 게 없는가요? 양 국가, 양 기관 사이에는?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G2 국가로 성장하는 거, 네. 개혁 개방이라는 거, 시장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지금에 들어서는 왜 그 성장 동력이 조금씩 약해지는 듯한 인상을 받느냐? 우리가 개혁 개방을 하면서 말 그대로 개혁과 개방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는 이야기거리들이 자꾸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존엄치당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당이 우선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법치국, 법에 의해서 나라 다스리는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법 위에 공산당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계라는 겁니다. 개혁 개방을 계속하면은 제가 봤을 땐 문제가 없는데 네. 시진핑의 경직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발전 경제 포럼도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샤오미의 창립자도 왔지만 이재용 삼성 회장도 갔고 그리고 딥시크의 그 사람도 있고 네. 미국의 사업자들과 오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불확실성 제거. 정책의 지속적인 유지. 그럼 그 사람들은 과연 그걸 모르고 갔을까? 중국이 불안한 걸 모르고 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 사람들하고 시진핑의 가장 큰 차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적응력의 차이입니다. 어댑테이션. 이 기업인들은 아주 적응이 빠르거든요. 이런 거 하면 그렇죠. 다른 거 또 다른 거 생각해내고 네. 하는. 중국에 가는 가장 큰 희망 중에 하나는 커다란 시장, 미래의 잠재력. 두 번째, 우리는 기술을 갖고 있지만 공급망이라는 사슬을 갖고 있지 못하다. 중국이 그걸 갖고 있는 한 중국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이미지. 세 번째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과 기술 그런 측면도 있지만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최상의 것이거든요. 딥시크가 그렇게 뛰어나? 한번 볼까? 어떤지. 그러면서 거기서 취할 수 있는 또 기술적인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기술적인 네트워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시진핑은 굉장히 경직되죠. 시진핑은 뭐만 얘기합니까? 미국이 나를 이렇게 공세적으로 압박해와? 그럼 나는 나만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야지. 제3세계 국가, 글로벌 사우스. 네. 전 세계랑 어울릴 생각 못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 조직하는 소규모 조직이 있어요. 지도자들만 모아놓는 그걸 영도소조라 그러거든요. 한 19개 정도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영도소조의 조장, 제일 높은 사람을 다 했습니다. 네. 경제, 물가, 재정, 수출 어떻게 다 합니까? 다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얘기하는 것이 엑스퍼트 아닙니까? 전문가로서의 그 어떤 권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 그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믿음을 주고 그 정책이 실현됐을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데 시진핑한테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시진핑이 과연 그거 할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시진핑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트럼프 일기 때 말하라고에 시진핑이 초대를 받았어요. 네. 트럼프가 자기 손자 손녀들 재롱을 보여줍니다. 막 중국어 민요를 얘기하니까 시진핑이 기분 좋았겠죠.
나 뭐 애들 재롱도 봤으니까 이제 식사하러 갑시다. 그랬고 이제 만찬 자리에 가는데 그때 당시 외교부장이었던 탕저신이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그 자리를 비웠을 때 트럼프가 공교롭게도 시진핑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조금 전에 시리아에 98발 토마호크 쐈거든. 만약에 순발력이 있는 시진핑이라고 그랬으면은 테러 세력을 응징하는 거는 그건 인류의 염원이기도 해. 단 민간인들이 다쳐서는 안 돼. 왜? 그 사람들은 무고하니까. 네. 이런 멘트 정도는 하나 해줘야 되는데 10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시진핑도 얘기 안 했고 그 수하의 다른 장관들도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트럼프가 봤을 때 시진핑이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도 발언권이 없는 거네. 이만큼 경직된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해 8월부터 제가 중국을 10월까지 3개월 동안에 한 3군데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 동쪽, 그다음에 내륙 지방 각각을 다녀와 봤는데 제가 내륙 지방 챙두를 갔을 때 예. 사천성 깜짝 놀랐던 게 무슨 조만한 그 단과대학이더라고요. 공과대학. 근데 학생 수가 얼마냐 그러니까 4만 명이래요. 그래서 이 4만 명이 뭘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뭐가 제일 인기가 있는 학과냐 그러니까 교통, 그다음에 농업, 그리고 아까 말씀 AI 뭐 이런 쪽에 학과가 지금 제일 인기가 있는 학과다라고 말씀을 그쪽 대학 교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은 없나요? 그러니까 의과대학은 없대요. 의과대학 인기도 없다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의과대학이다가 뭐 법률 전문대학이 난리인데 중국은 미래의 어떤 가치가 정말 자유시장 경쟁 체제로 간다고 했을 때 교육 시스템은 상당히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교통 문제를 다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를 다뤄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AI, 농업 뭐 이런 것이 좀 인기 있는 과라 그러는데 중국의 전체 인구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아직도 여전히 농민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1949년 10월 1일 날 건국해서 지금까지도 해결 못한 유일한 문제가 농업. 그래서 중국에서는 삼농 문제라 그럽니다. 농촌, 농민, 농업의 문제, 소득 증가를 못 시켰고 부가가치 창출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농업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고 농업 학과가 인기가 있느냐? 정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중국의 의사들 그리고 변호사들 소득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이 사회주의를 했고 사회주의는 유물사관이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도 인기 별로 없습니다. 소득 높지 않습니다. 이 뭔가를 가르쳐서 지식을 전달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한 우리같이 유심론적인 시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유물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특히 뭐 과학자, 무슨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존경을 받는 것이고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인기가 좋은 겁니다. 단지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골고루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건축가가 건물 많이 올렸는데 병원에 입원하면 누가 치료합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균형 발전은 이루고 있지 못하다. 그럼 한번 볼까요? 변호사, 의사. 정치적인 측면에서 가장 모순되지 않는 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물사관이다 보니까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애를 낳고 애들을 교육시킬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남자애들 보고는 변호사해라. 여자애들 보고는 의사해라. 이거 밖에 영양 눈치 볼 필요 없이 돈 잘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과학은 오늘 제가 C++ 했는데 이거 없어지고 윈도우가 나오면 C++ 했던 사람들은 인기 시듭니다. 그만큼 시류를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AI일지 모르지만 내년, 내후년에 뭐가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국은 조금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다르다. 근데 중국의 어떤 교육이 잘 가고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교육은 한계에 직면한다.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물론 미국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폐지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지요. 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이는데 학력 수준은 제일 떨어지는 그 미국. 그건 뭐 규제,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도 차지할 텐데 아시아권의 가장 특징적인 거는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답니다. 그게 교육의 힘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그것이 꼭 나의 인생을 안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교육, 중국이 하고 있는 교육, 수학, 과학 잘하고 있는 거 뭐 배울 점도 많지만 그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 골고루 발전을 해야 된다. 네. 뭐 세계 과학 경시대회나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1, 2위를 다툰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의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산업 제품이 나온다라는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도 대학 중도에 포기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에디슨은 아예 그냥 왕따를 당할 정도로 천재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미국입니다. 교육 제도나 어떤 사회적, 문화적 제도를 가지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라고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결과물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중국은 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가림 교수님과 함께 중국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아직도 이 14억 5천만 명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생각들이 과연 공산당 시진핑 주석이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생각과 어떤 격차를 가지고 있는지는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정가림 교수님과 자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인문, 사회, 과학, 자연과학적인 내용도 한번 저희들이 곱씹어 볼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교수님 네. 짧은 시간인데도 많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